자, 그럼 지금부터 2010 세계 전략 포럼의 기조 연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now go into the keynote session of our forum. 2010 세계 전략 포럼의 주제는 G20 체제와 한국의 미래 전략입니다. G20 체제의 정치, 외교, 또 경제적인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향후 전개될 글로벌 질서 재편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theme of this session is G20 and Korea's future strategy. 오늘 기조연설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제64대 미 국무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Albright Stonebridge Group과 Albright Capital Management LLC의 Madeline K. Albright 회장이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honored to have our next keynote speaker at this forum. Our speaker was the 64th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nd is currently the chair of Albright Stonebridge Group and chair of Albright Capital Management LLC. And Koreans fondly remember this formidable lady leading the historic meeting with Kim Jong-il with the North Korean missile program on the agenda.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를 놓고 김정일 위원장과 담판을 벌이기도 했던 Madeleine Albright 전 미 국무장관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Madam Madeleine Albright.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Good afternoon, everybody, and I am delighted to be here, 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our sponsors for their hospitality and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It's a pleasure for me to be back in South Korea and an honor to address such an impressive audience. During my 4 years as America Secretary 4년 동안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서 지내면서 이곳 서울을 여러 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는 미국 행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그런 의지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2주쯤 전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께서 서울을 방문하셔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의 지원과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국무장관의 메시지는 미국 정부의 생각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생각을 전달한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하나의 충격이자 평화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침착한 대응을 하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세밀한 발표를 한 점에 대해서 치하받으실 만합니다. 어느 객관적인 오브저버도 그 조사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다시 한번 무모하게 그리고 세계 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를 한 채 행동한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은 명백합니다. 나중에 천안함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한국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앞으로 다가오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5개월 후에 이곳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입니다. G20는 G7을 대신해서 국제 경제 공조를 논하는 세계적인 장이 되고 있습니다. G20의 목표는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에 맞춰서 국가들이 모두의 이득을 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G20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는 이유가 그 창설이 제가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재임 시였기 때문입니다. G20의 창설 시기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이곳 아시아와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부터 약 12년 전입니다. 당시의 문제는 우리에게 투명성과 재정적인 규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고 세계화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처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보다 포용적인 국제 경제 포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G7의 회원국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신뢰성 있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반면 G20 회원국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그리고 그 교역량의 5분의 4, 생산량의 10분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20가 목소리를 내면 세계 모든 대륙의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20는 통화와 통상 및 투자 정책의 조율, 국제금융기관의 개혁 등의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데 적격인 협의체인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5번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된 것은 역시 적절한 결정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가 아시아에서 개최되며 기존 G7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세계 경제의 현 동향과 그리고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태 지형은 국제 번영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번영하려면 아시아 경제가 성장해야 하며 또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아태 지역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그 급속한 발전과 앞으로 예상되는 성장으로 인해서 독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은 한국을 한 나라가 만연한 빈곤에서 상대적인 번영을 한 세대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지목해 왔습니다. 원전은 효과가 없다. 경제가 취약한 국가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보라고 말입니다. 한국이 얻은 존경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그리고 기존 경제와 신흥 경제국가 간의 가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가져야 할 기묘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11월까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정상회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목표에 대해서 논할 것입니다. 회복,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균형입니다. 이런 목표는 시적절하며 동시에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경제 회복은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복이 그 지나치게 좁은 토대 위에 이루어진다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지속되려면 많은 경제 부문을 포괄해야 하며 세계 각지에까지 퍼져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의 기여를 모아서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세 안에는 향후 성장의 씨앗이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의 전망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으나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갖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취약 국면을 지나는 듯 하나 여전히 고용 창출이 더디고 누적된 공공부문에 부채가 있으며 또한 현재 그리스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중국의 경기 둔화와 그리고 재정적인 부양책에서 예산산의 긴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태국에서의 시위는 거시 경제적인 성장이 국가의 통합이나 사회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 예였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에서나 침체한 국가나 국민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국민이 체감하기에 불공정성이 존재한다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통계 수치상에서 좋은 실적은 보기에는 좋으나 실제 경제적인 활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수십 년 동안 성장을 거듭하다가 경쟁이 심화되거나 시장 성장이 둔화될 때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성장은 수요 공급의 차질을 빚어 소수에게 혜택을 주고 그 외 모든 이들에게 해가 되는 원자재가의 폭등으로 이루어지고 변동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가능할 수 없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시간 경과에 따라 더 강화하고 또 포용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고 성장의 발판이 될 정도로 탄탄하고
변화에 맞서서 조정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경제 제도를 만드는 그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이 미래에 지속되는 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도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도구는 바로 G20 프로세스 자체입니다. G20는 우려사항에 대한 공동의 논의, 정책의 조율,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합의된 방향의 설정 등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도구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힘에 있습니다. 자본주의야말로 인간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체제임은 사실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힘 있는 소수를 위해서 법규가 조작된다면 소실될 수 있습니다. 민간 은행이나 기타 기업이 대마불사에 안주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무책임한 금융 투기나 약탈적인 관행과 부패들을 방지하는 정부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공을 거두려면 자본주의는 사회를 섬겨야 하며 그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기업인들은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제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경쟁을 장려하고 혁신에 대해 보상을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통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호주의란 세계 경제가 성장하려면 누군가가 대가를 칠 수밖에 없다는 이론에 입각하고 있는데 그 보호주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큰 과오가 될 것입니다. 물론 기술의 진보와 시장의 변화, 새로운 사업 모델 등이 어느 경제나 금융 부문의 승자와 패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이해 집단은 경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금을 증대하거나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한시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지만은 그 결과로 보복이나 비효율성 그리고 변화를 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착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 경쟁은 강하고 건전한 세계 경제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경쟁의 기회를 가장 널리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도하 개발 라운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앞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실 글로벌 금융 안전망과 같은 조치를 고려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국 지도자들은 정책적으로 무분별하게 성장을 주장하는 정책과 그리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번영은 성장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지속되려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G20 프로세스에서 포함된 중요한 메시지란 바로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제적인 위기사항은 타개될 뿐만 아니라 예방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공존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공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제 영역에도 적용되겠지만 안보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번 11월이 되면 세계 지도자들이 이 위대한 수도에 모여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성 높고 존중받는 국제사회 속에서 역할에 대해서 세계 지도자들은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북의 이웃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휴전선 남반부에는요, 자유, 번영과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는 억압과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북쪽은 위험할 만큼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일 때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국제안보를 도모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 지역이 되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냉전이 종식된 지금 북한 정권이 좀 더 유연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남한의 지도자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때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적 신호가 감지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고 기산 가족이 상봉을 하고 올림픽의 단일 대표단 구성이 되고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경제 협력 관계의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데 대해서 고무되었습니다.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한국의 지도자들과 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대응할 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10년 전 저의 방북으로 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협상을 했는데 당시에 한국 정부의 전면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저의 방북이 가진 당면 목표는 도발적인 미사일 실험, 생산, 수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북한이 좀 더 정상적인 관계를 추구할 것을 격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로 한국의 지도자에서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로 발언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찾고 있다. 이를 통해서 높은 대외 의존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련 블록이 해체되게 되면서 북한은 혼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경제 개방과 관련된 대담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것이 북한에 같은 길로 가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을 작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문제는 변화가 주는 이익을 취하고자 원했다는 것인데 함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의 씨앗을 뿌리는 데 따르는 위험을 지고 싶지 않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 전략을 추구하는 대신 김정일 위원장은 작은 실험적 시도를 몇 개 시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김정일 위원장은 계속 피해자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쪽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세계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화해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외교적 창발성의 부재가 양쪽에 모두 존재했다는 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 접촉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해상에서 도발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천안함이 격침되고 46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또 천안함 사건은 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보 상황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후퇴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서 전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이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 외교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규탄을 할 것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 호주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의 동맹국들이 강력한 지지를 미국에 보내주었습니다. 또 제 경험에 근거해서 보자면 저는 중국 정부가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토권을 주기적으로 제가 있었을 때는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중국의 목표는 안정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무모한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방위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의를 추진했습니다. 한미 어느 쪽도 더 이상 긴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력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나쁜 방향을 가져갈 생각이 없겠지만요. 입증 책임은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 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언어에는 모든 말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책임에 대해서 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북한을 관여시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재,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 적어도 지금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통해서 어떤 정권, 이 정권이 특히 모든 사안을 제로섬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요. 그걸 개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서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수년에 거쳐서 한국 정부는 우호적인 제안을 취해왔지만 의구심으로 북한을 맞서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보 위협으로 마주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들은요, 외교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북한과 협력을 에 대해서 북한 협력과의 협력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조율이 현재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러시아 정부 간의 정책 담당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유엔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도 아래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성공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집단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원칙에 근거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북한이 세계 규범을 따를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핵과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또 군사 활동에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계 규범을 따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여기에 따를 수 있는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방어적인 우리가 관련되는 이슈들이 관련되어 있고 군사 외교적인 정치적인 조치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심을 발휘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온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까지 실상 60년 이상 기다리면서 북한이 합리적인 이웃으로 새로 태어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스스로 어떤 상자, 괴짝을 마련해서 안에서 생존할 수 있겠지만요, 스스로 더 강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겠지만요, 무기를 통해서 어떠한 기능하는 경제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내지는 정치적 고립을 해소하거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 정권과 한국이 걸어온 다른 길이 주는 차이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도주의적인 요구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 북한 정권은 어느 정도까지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우리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지만요, 북한과 그리고 또 한국 간의 의미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접촉의 접촉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변화를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출발점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응급구호 관련해서 기아를 막는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선된 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도 완전히 배제해서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상 천안함을 공격한 근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 지도부에서 논리적으로 다음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갈 것인가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과의 변화
와 관련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북한의 행동 그리고 북한의 태도라는 것은 한국의 정부 그리고 또 미국의 정부에게서 정책상의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면요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그리고 또 한국의 모든 동맹국 여기에 있는 미국이 포함됩니다. 이 목표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몇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한국이 달성한 성취를 가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G20 정상회담을 주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혁신, 규율, 생산성을 달성했다는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금융 위기로부터 회복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후퇴를 가능하게 했으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하게 경제 건전성을 찾을 수 있는 건 몇 년이 더 걸려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음 11월에 됐어요.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국가 수반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에서 회담을 하게 될 때는요. 중요한 일들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 정상의 목표는 정책에 있어서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할 수 있으면 정책을 서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번영은 서로 공유했을 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는 한반도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활적인 의미를 가는데요. 왜냐하면 강한 나라들이 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지만 제가 낙관론자냐 비관론자냐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걱정이 많은 낙관론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할 수 있을 만한 원인은 분명합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낙관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성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또 저는 자유인들이 공동 노력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에 대해서 경외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같은 희망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데 대해서 오늘 오후에 저의 말씀을 잘 들어준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요.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adam Albright. 감사합니다. Please be seated. Thank you.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기조 연설을 해주신 Madam Albright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to further facilitate the discussion, we have the pleasure of Mr. Lee Tae-sik, former ambassador of Korea to the United States. And I believe that his CV will be appearing on the screen, so I will not bother to elaborate. 여러분, 이태식 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Well, once again, welcome. 예, 다시 한번 한국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조학연을 통해서 많은 통찰력을 보여주셨고 저희로서는 큰 감동을 받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경제에 있어서 세계 주요 국가이며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런 입지를 구축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기타 국가들이 한국 전쟁에서 주었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한 30분 동안 하면서 And of course, at the end of our bilateral discussion, we 이렇게 will 대담을 open the floor for a 마친 couple of questions. 다음에 청중분들의 질문을 몇 개 You talked a 받도록 lot 하겠습니다. about the importance of Korea. 올브라이트 and your 장께서는 experience, 한국의 중요성에 dealing 대해서 with 말씀해 North 주시고 Koreans, 또 and 북한과의 so forth. Now, let me just pick up 대화하시면서의 your 경험에 대해서 experience. 주셨는데요. 몇 in which 가지만 you 좀 have dealt 더 with North Korean 여쭤보겠습니다. issues rather, 북한 문제에 대해서 seriously. 다루시는 And when 경험이 you 있으시고 visited, 또한 North Korea back in the year 북한을 2000, 2000년에 met with 방문하신 Kim Jong-il. 경험이 있으십니다. 당시에 You had, 금정일 language discussions 국방위원장을 만나셨고 오랜 시간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d your impression with the first encounter was that 일단 Kim 처음 Jong-il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셨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야말로 북한의 문제를 위해서 뭔가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은 보다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국제적인 사회를 진파하겠다는 것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President Clinton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께서 2000년도 즈음에서 평양을 방문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2000년도라는 그 해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었고 또 제2차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도 개최되고 있었고 또 동시에 북한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께서 북한 방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보시겠습니까? 먼저 대사님께서 한국전쟁 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생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1950년 6월 25일에 당시 13세 소녀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시애틀 워싱턴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는데요. 저는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친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은 한국과 어깨 나란히 해서 참전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을 하겠다는 것에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야말로 여러분들께 한국 국민들께 그 전쟁에서 했던 모든 역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이런 수년 동안 클린턴 행정부가 같이 대처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충은 바로 북한이 그 시기,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논의가 되어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를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대편이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1993년도에 북한 측에서는 비핵화산 조약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지네바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도에서 북한에서 뭔가 다른 게 가능하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았고 클린턴 당시 대통령께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당시에 북한 측에서는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했지만은 당시 대통령께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국무장관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제가 대신 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기지 않았으나 그 방북의 가치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당시에 방문을 해서 몇 가지 의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북측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미사일 기술과 수출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린턴 대통령께서는 중동 평화협상에 참여할지 북한 방문할지 이렇게 양쪽에 선택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미 초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면 아마 큰일 났을 건데요. 제가 국무장관으로서 내놓은 그 카드가 이제 부시 행정부가 그 뒤에서 다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당시 대통령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다면은 아마 그런 카드로 계속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 북한과의 대화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북한 측에서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적절하게 가늠하지 못해서 제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지나치게 지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이상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회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BC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후임 그 행정부에서 취했던 그 원칙. 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북한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기회를 놓칠 만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발표 자료에서도 천안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군사적 도발이 면밀하게 계획되고 그리고 또 교활하게 조직되어서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북한은 이 일을 실행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이 북한의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이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우선 저는 이것은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단히 현명하게 처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지금까지 판정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대단히 완전한 컴플리트한 조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주의 깊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라고 관련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하루 반 동안 많은 분과 만나봤습니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한국 정부에서는요, 이 대결 국면으로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만 그 대결 국면을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유엔에서 대응한다는 것은 적절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저는 주 유엔 미국 대사로서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일정이 이미 꽉 짜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최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또 제가 좌장님께 질문을 오히려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실제로 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나라가 외교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보통 그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나라 쪽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쪽에서도 뭔가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어떠한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도 봤습니다. 후계 구도와 관련된 추측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그런 추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읽어봤지만 제가 보기엔요, 정확하게 북한 정권에 어떤 대응할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한 접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그렇게 말한 바 있고 게이트 국방장관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은요, 누가 이 같은 군사적인 공격을 계획했냐는 것인데 또 왜 했냐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Maybe some people say that this is a symptom of ailing leadership. 지도부의 힘이 쇠락하고 있다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의 이양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은 북한 자체 오작동의 예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지만은 정확히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추측이 있긴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해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That if one looks at the pattern of North Korean behavior, it pushes and pushes, and in some periods has obviously miscalculated. We have a term in the United States is playing chicken, is where two cars are going at each other and somebody has to move. And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always push, and I think it is important to have a response that is appropriate and doesn't go over the top. But it strikes me, and again, as I say,
I look at this from my own experience, is that there is something going on in terms of change. And whether it's imminent or just a way of positioning in terms of, people often think that in a dictatorship or authoritarian government that there are no politics. There are politics. When I was an academic, I studi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and they have internal politics as well, and have disputes about who's up and who's down. I think we also know over the years that the military in North Korea has been positioning itself vis-a-vis other leaders. I was interested to read in the last day or so shifts already in terms of putting in Kim Jong-il's brother-in-law and some other people in order to, what would seem to me to be an easing of the situation to get his son into office. But it's very hard. I think all of us lack intelligence, really good intelligence information on what is going on internally. I also do think that he has a failed economic system. And what was so interesting, you asked about my visit there. When I was there, it was a very different kind of mood. And what I found interesting about Kim Jong-il was he knew his economic system wasn't working. And he said he was looking at other models and trying to figure things out. Now, how honest that was is hard to tell, but we were engaged in quite an interesting and rational discussion. I have no grief for Kim Jong-il. He's a terrible dictator. But I do think that he understood that he had very serious economic problems, and that was 10 years ago. Yes, based on what is taking place in North Korea recently, it seems that the country seems to be in political transition. In preparation of the political transition, 정치적인 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도 김정일의 그 매제가 국방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리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면밀하게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른 부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는가. 일반적으로 대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지금 그 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집단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집단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요.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을 같이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같이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중요한 국가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요. 함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스템이든지 어떠한 제재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든지 이것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들어보자면 중국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중국의 그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에 참여할 때 의장 성명에 대해서 참여할 때 중국이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관련 상대국요, 그 주요 국가들이 이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같은 인도주의적인 고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식량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지원을 했을 때인지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했을 때 최종 그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인가가 우리의 그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선된 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준다는 점에 대해서 보자면요. 양자적인 북미 간의 양자 대화의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언제나
굉장히 그 복잡한 그 세계를 생각한다면 특히 이런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트랙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궤도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흥미롭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종종 그 개방적 사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트랙 그 일반적인 접촉에 갈 가능성, 단지 북한에 대한 것이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는데요. 트랙에 대해서 그 여러 여지를 연다는 것입니다. 특정 나라가 행동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한다면 이란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현재 의견 불일치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러한 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요. 동시에 개방적 사고를 늘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의 제재, 결의, 어떤 형태로든 이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변화가 있다면요. 변화가 있다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지를 결집시키는 것,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지지를 결집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에 대한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엔에 있을 때 1990년대라는 것은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제재, 결의가 있었던 그 10년간이었습니다. 저도 조지타운 대학에서 그 편을 잡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도구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국가안보와 관련돼서는요, 그렇게 많은 도구가 있지 않습니다. 외교가 있고요, 경제적인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인센티브라든가 내지는 벌칙이라든가 같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무력의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는 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단을 경제적인 도구를 중립지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엄격한 제재의 결의를 하게 된다면요. 그쪽의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보세요. 이라크에 대한 그 경제 제재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든 결의를 하게 되든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된다고 미국은 믿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서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 어떤 경우는요. 해당 그 정권, 제재를 당하는 그 정권에서 이 같은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북한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량 계획에서는 원할 만큼의 그 식량을 지원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궁극적으로 봤을 때 주민에 대한 그 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시점에 되었을 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이 많은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육자회담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슈는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이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좋은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움직임도 관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쌍무적인 북미 간의 대화를 육자회담 틀 안에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라면, 하지만 저는 미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라면 이런 도구 중에서 어떤 도구가 가장 유효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우리가 한국에서 걱정하고 있고 중국에서 걱정하는 것은요. 완전히 북한이 해체되는, 무너지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붕괴가 미칠 후과는 무엇인가 걱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국가 정부에서는 단지 내일만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생각해요. 저는 인생에서 예측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사람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린국들이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지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있었는데 그 이후 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why the incident took place at the time when there was a lot of positive movement on Korean Peninsula. Namely, former President Clinton visited North Korea last year, at which he had a lengthy discussion with President Kim Jong-il. It must have covered a whole range of issue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also there was some talks ongoing, searching out the possibility of summit meet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outh and North Korea. And also there was some progress on the Kaesong tourism project in the sense that the president of that company visited North Korea. And there was some positive answer from Pyongyang. These developments, and also there was the grand bargain formula, which was put forward by President Lee Myung-bak to take care of all North Korea's concerns, including its security guarantees and economic assistance and so forth. And also Washington was very positively moving in favor of accepting this grand bargain formula in the name of comprehensive approach. So there was quite a 받아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분위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한반도에 그 상황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With your permission, if we come back to our bilateral issues, let me just first touch upon our free trade agreement. 다시 한번 이제 그 한미 간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회장님께서는 그 투자의 자유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조 강연 말씀 중에 언급하셨습니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이고 또 물론 투자의 자유화는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한미 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2006년에 있어서 벌써 2007년에 그래서 합의된 것이고 이제 미국의 의회 그리고 한국의 국회 측의 비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저는 우리가 좋은 합의를 이뤄냈지만 그 타이밍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회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11월에 그 중간 선거를 거쳐서 아마 조기 비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연될 것인지 아마 상황이 가닥이 날 것인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한미 FTA가 분명히 의제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가 진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있었고 또 대사님과 저는 다른 자리에서 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미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한미 FTA 기준에 대해서 그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적인 상황이 미국 국내에서도 매우 복잡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선거가 오래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사안이 있어서 미국 국내에서는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사님께서는 많이 주시해 오셨겠지만은 그 의료개혁에 있어서 보험개혁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이제는 각종 법안이 나와서 이제 규제개혁을 목표로 법안이 선정돼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걸프만의 그 원유 유출 사태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점쳐보기 힘들고 그리고 주식 거래에 대한 각종 법안도 역시 논의를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미 간의 양자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한미 FTA가 얼마나 양국 관계에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또 레임덕 현상에 대해서는 물론 또 언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한미 FTA 비준은 의제에 포함되어 있고 미 현 행정부는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대사 재직 시절에요. 2008년에 그 레임덕 회계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양국과 관련된 것은요. 동맹과 안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하신가요? 전자권을 우리가 합의한 대로 인도받아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전자권을 우리가 합의한 대로 인도받아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현재 그 전자권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요. 전시작전권이 한국의 당국에 2012년 정도에 원래 이관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과연 이 전자권의 이관에 대해서 더 이상 합의한 대로 추진하게 될 것인가, 내지는 이후의 시점으로 연기할 것인가라는 것이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요. 저는 양국의 동맹 관계가 핵심이다,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역에 있을 때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성, 한미 동맹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라는 것이 의구심이었습니다. 그 힐러리 국무장관도 말씀하셨고요, 게이트 국방장관도 말씀하셨고요, 국가안보전략과 관련된 문서 보고서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요, 미국 입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에 하나가 한국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저는 천안함 사건이 전시작전권의 이관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리포트를 좀 보자면요, 저는 정부안에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유해가 일부 연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는 우리가 양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면 전혀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고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동맹관계에 비교했을 때도 가장 확고한 관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관측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따뜻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고 상호간에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전시작전권의 이관이 이슈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양쪽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시그널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서 봤을 때의 천안함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핵 문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와 관련해 봤을 때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이제 G20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한국이 하고 있는 G20 영상회의상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처음 성사되었을 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G20 제1차 정상회의가 2008년도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되었을 때 특별 대표로서 당시에 당선자이셨던 오바마 당자의 대표로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야말로 G20 프로세스에서 잘 알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몇 개월 후에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G20를 주최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의제가 이제 G20 상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먼저 기존에 있었던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외에도 추가적인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달성하고자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의제를 보면은 이제 출구 전략을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달성하는 점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고 또 동시에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에 맞춘 성장을 이루는 데도 초점 맞추고 있으며 동시에 또 국제 금융 체제의 개혁을
개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또한 금융 규제에 대한 개혁을 달성한 것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간의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진척이 있어서 이런 모든 중요한 기존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한국 측에서 제안한 새로운 의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강연 중에서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금융 안정망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많은 관심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빈국 국가들의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인들의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그 한국 측에서 의안을 제안했는데 충분한 진척이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달성 가능할지요? 아주 폭넓은 의지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을 제가 어제 배웠습니다. 정치과학학도로서 그리고 또 국제기구의 창설 과정을 연구한 학자로서 새로운 이런 메커니즘을 이루는 협의체가 탄생하는 것을 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기존의 G7과 G8을 모태로 해서 이제 발생한 것인데 당시의 G7과 G8만으로 세계적인 힘의 분배를 반영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여러 차례의 G20 정상회의를 봤을 때 계속해서 의제의 폭이 넓어져 갔습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가 굉장히 흥미로운 해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개최된 정상회의였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외국의 대표들과 만날 수 없는 당선자의 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 대표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해 보니까 각국 대표마다 G20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만 놓고 봤을 때도 아직까지 이 G20 프로세스 회원국에 관해서도 의제가 무엇이어야 할지 그리고 각 국가별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지 아직까지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G20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G20의 계속된 발전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이 있을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대해서 논의도 앞으로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블로그를 보든 신문 보도를 보든 TV를 보든 세계 각국에서는 특정 국가에서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사태가 전체 금융망에 와해를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 노력이 가능할지 이루어질지가 앞으로 우리가 노력할 것이고요. 또 캐나다에 있어서의 정상회의 결과를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수혜 국가에서 이제 OECD 회원국으로서 개도국과 현지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측에서 내놓으신 각종 아이디어가 G20 프로세스의 진척에 큰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의제가 달성 가능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한국이야말로 중요한 위치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 개발의 단계상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점을 갖고 계시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원국 각국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장국으로서 해야 할 이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격의 국가가 아마 한국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중 여러분들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예정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많은 질문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혹시 뭐 꼭 질문이 있으신 분 한 분만 저희들이 질문을 받는다면 계신지요? I apologize. Since we don't have a lot of time, we'll only be able to entertain one question. 감사합니다. 저는 주니어 어치먼트 코리아의 염은원이라고 합니다. 올브라이트 장관님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통역기를 낄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니어 Channel 2. 어치먼트 Channel 2. Yes. Maybe you can just tell me what the question is. All right. There we go. All right. Yes. 예, 저는 주니어 어치먼트 코리아의 염은환 국장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워싱턴 DC 가면서 장관님의 오토바이오그래피 The Might and the Almighty라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 우연히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메리어트 호텔 메모가 여기 꽂혀 있더라고요. 페이지 156, 157 거기에 보면은 These bursts of muscular rhetoric invoke cheers from President Admirer, but did nothing to make America safer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If I had been in a position to advise him, 여기서 힘은 President Bush이죠. I would have urged him to rally nation against Al-Qaeda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질문은 우리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혹시 미국 버전의 부시 정권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천안함 사태 이후에 강력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세이프한지 장관님이 다시 그 포지션에 있으면 그렇게 미국 정부의 정책을 건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걸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해온 방식은요, 대단히 면밀하게 생각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확하게 북한이 취한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것을 명확하게 했고요. 하면서도 지나치게 대결적인 구도로 끌고 가지 않고 이렇게 면밀하게 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율해 나갈 것인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조사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조사를 취한다는 것은요, 특히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대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다른 행동이 되겠죠. 미국 행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부시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100몇십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요, 면밀하게 조율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산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일단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메들린 올브라이트 회장님과 이태식 대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고견을 나눠주신 메들린 올브라이트 회장님 그리고 이태식 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d like to thank Madam Madeleine Albright and Ambassador Lee Tae-sik for their valuable input and contribution to this forum. This concludes the special discussion session and also the keynote session. 자, 이것으로 기조연설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